오늘 소개시켜 드릴 선생님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과학을 매우 영유하고 대중적인 언어로 설명해 주시는, 그래서 너무 잘 알려지신 경희대의 물리학자이신 김상우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김상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 이 세 권의 책에 대한 간략한 얘기들을 이렇게 모아서 소개를 하면은 그게 아마 제가 그동안에 써온 책에 대한 소개이자 작가로, 저는 사실 과학 작가니까 보통 분들이 생각하시는 문학 작품을 쓰는 그런 작가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가로서의 저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 지금 과학자들의 이름이 휘어져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나온 과학자들의 차이점을 아실 수 있을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들입니다. 물론 위대한 과학자인 경우도 있고요. 물론 스티븐 호킹 위대한 과학자이지만 어떤 물리학자도 제가 오른쪽에 써놓은 물리학자하고 스티븐 호킹이랑 비교한다면, 물론 사람이 비교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내놓은 어떤 과학의 업적을 놓고 봤을 때 정말 누가 더 중요한지 물어보면은 다수의 물리학자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손을 들어줄 겁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과학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한 연구 업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물론 제가 인문학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인문학의 경우는 대부분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책을 썼어요.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쓰여질 수가 있고요, 대개는. 인문학을 이루는 기본적인 어떤 소양 가운데 하나가 만학의 글쓰기 같은 거기 때문에 글을 자동으로 잘 쓰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과학자에게 그런 능력이 동시에 요청되는 경우는 역사상 많지는 않았어요. 초기에는 물론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책을 씁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갈릴레오도 일반인을 위한 책을 썼었고요. 다윈도 역시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선 더 이상 과학자들이 일반인을 위한 책을 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희는 저희들끼리 보는 논문만을 쓰고요. 논문은 심지어 같은 물리학자도 다른 분야의 사람의 논문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쓰여져 있어요. 과학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논문들보다도 역시 위대한 인문학자들처럼 위대한 책을 쓴 과학자들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점이 20세기 이후에 과학자들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여기 물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 나온 이분들도 충분히 훌륭한 과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오늘날 더 이상 실험실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과학자가 아니라,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는 4,000명의 사람을 매니지하는 사람도 훌륭한 과학자가 필요하고요. 그런 데는 엄청난 돈을 따와야 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오늘날 과학자들의 역할도 많이 분화되고 있는데, 이제 좋은 책을 쓰는 사람도 그 사람은 역시 과학에 중요한 일을 하니까 과학자이고, 동시에 인문학의 눈으로 봐서도 훌륭한, 많은 인간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책을 썼다는 점에서 훌륭한 학자가 아닐까. 우리가 이제 이 평가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르게 했을 때가 아닐까. 종종 따라붙는 이야기거든요. 도킨스가 정말 위대한 과학자야? 칼 세이건 논문이 뭔데 과연 이 사람이 맥스웰만큼 위대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제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책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저를 알렸다고 할 수 있는 책이 이 김상욱의 과학 공부인데, 이 책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건 뭘까요? 네, 여기 잘 아시는군요.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은 이게 20세기 말에 나왔던 영화거든요. 네, 로미오와 줄리엣이고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원작 희곡이 있죠. 예, 이 희곡을 쓴 작가의 이름이 누굴까요? 여기 다 답을 해주시는군요. 아주 좋은 분위기예요. 보통 답을 안 하시거든요. 연립학 제2법칙이 뭘까요? 이젠 답을 안 해주시네요, 그냥. 네. 네? 엔트로피요? 네, 맞습니다. 그냥 그러시는 게 아니군요. 잘 아셔서 답을 하시는 거였군요. 네, 좋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작가가 셰익스피어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연립학 제2법칙이 뭔지를 아시는 분은 의외로 많지는 않아요. 제가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얼마나 중요한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죠?
그거 느끼세요? 과거가 존재하나요? 존재해요? 어디 있어요, 과거가? 지나갔다고요? 글쎄요. 과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물리학적으로. 기억이 존재하죠. 과거가 있었다는 추론만 할 뿐이지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존재하나요? 존재한다는 게 여기서 뭔지부터 따져봐야 돼요.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다는 느낌은 있죠. 네, 왜 그럴까요? 왜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를까요? 그것에 대한 물리학자의 답이 이겁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왜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만 흐르는지를, 우리는 왜 미래를 기억할 수 없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중요한 법칙이겠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자,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연력학 제2법칙이 중요할까요? 섹스피어가 중요할까요? 네, 이런 더러운 질문을 하다니 저랑 품위 없이, 그렇죠. 네,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서로 결이 다른,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을 제가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던진 이제 이유는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책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즉, 섹스피어는 교양이지만 연력학 제2법칙은 교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요? 만약에 연력학 제2법칙이 교양이라면 모르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죠. 실증거리케이션이 교양이라면 그 모를 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는 보통 인문학에 대한 지식, 내가 모르는 철학자 이야기를 누가 하면 함부로 모른다는 말을 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을 해보죠. 나만 모르나, 다른 사람들 모르나. 하지만 자연과학적 지식을 누가 얘기하면 야야 그만둬 아파. 그만하지 그만해.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한테 그런 태도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과학은 단순히 그 기술적인 응용만을 우리에게 줬던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서양의 역사를 보시면 바로 과학이 탄생하던 시기 서양의 계몽주의, 서양 사회의 철학을 근본부터 바꿔놓은 것 중에 과학이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몽주의가 결국 시민혁명, 인간이 평등하다는 데까지 시민혁명으로 발전을 했고, 오늘날 사실 동양과 서양의 다른 지점이 있었다면은 바로 이 과학으로 촉발된 서양의 이 시민혁명, 계몽주의가 아닐까. 과학은 단순히 어떤 도구로서 기능했다기보다는 서양에서는 하나의 중요한, 인간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철학으로서 기능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학이 교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을 인문학을 아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건 인간의 문제를 벗어나서 우주 전체의 실제 사실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첫 번째 책에서 줄곧 얘기했던 과학도 교양입니다. 여러분 과학 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제 첫 번째 책의 주제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책이 좀 팔리니까 이제 전공을 좀 팔아보자 그래가지고 썼던, 사실 저를 이제 매혹시켰던, 저를 물리학으로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 양자역학이었는데 그거를 좀 알려보면 어떨까. 근데 이 양자역학은 이해하기 어려운 걸로 아주 악명이 높은 그런 학문이에요.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과목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과연 일반인들한테 알리는 게 가능한 일일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었어요.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다른 시중에 있는 책과는 다른 방법으로 양자역학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원자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철학사를 공부해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탈레스예요. 탈레스. 네, 맞습니다. 만물은 물로 되어 있다. 가장 오래된 질문이 바로 만물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이제 드디어 과학자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발 좀 철학자들을 만나면 말해주고 싶은데, 바로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고요. 이 원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해주는 학문이 양자역학입니다. 어쨌든 오늘 양자역학의 어려운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하나의 중요한 교훈만 제가 남겨서 그 다음 이제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결국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해주는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는 아까 저희가 우주에 대한 이야기, 생물에 대한 이야기에서 얻었듯이 양자역학이 해주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는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원자를 일종의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원자는.
여러분 몸의 산소는 공기 중을 떠다니는 산소와 똑같아요. 자, 공기 중에서 떠다니는 산소는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여기요, 산소요? 이게 살아있다고?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몸에 있는 산소는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이게 살아있다고요? 자, 여러분이 호흡을 하면, 숨을 들이마시면 산소가 몸으로 들어오는데, 물론 호흡으로 들어오는 산소는 주로 여러분 몸에 그 탄수화물을 태우는 데 쓰이지만, 일부는 몸에 어디 들어가서 떠돌다가 몸의 일부가 될 수도 있겠죠. 단백질의 일부가 되거나. 그 산소는 이제 살아있는 게 된 건가요? 이런 질문은 다 우문이에요. 우문. 우리는 다 원자로 되어 있어요. 살아있다 죽어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이상한 개념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수준에서는 결국 바퀴벌레나 저나 책상이나 다 똑같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생명체끼리는 원자의 조성이 비슷해서 누구죠? 카프카가 썼던 변신 하나도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원자를 다시 재배열시키면 금방 만들어져요. 원자의 수준으로 가면은 변신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결론을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맞이하게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게 원자로 되어 있고 이 원자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우주의 모습이라면 도대체 인간의 의미, 생명의 의미, 삶의 의미 이런 건 우주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최근에 쓴 이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은 이제 이걸 다 모아서 제가 이제 가졌던 일생의 꿈 중에 하나가 물리학 전체를 사람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책을 이제 써보는 게 사실 아마 과학 저술을 하는 분들의 모든 사람들의 로망일 거예요. 자기가 속한 그 분야, 생물학자면 생물학, 화학자면 화학, 그 분야를 그 아주 쉬운 언어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쓸 수 있는 책. 물론 수많은 책들이 있었고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한번 해서 성공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욕망을 가졌을 텐데 이게 바로 그 제 책이었고요. 제목과는 사뭇 다르게 이 책은 물리학 전체를 다루는 책이에요. 대학생들, 이공계 학생들이 일반 물리 1, 2에서 배우는 1년짜리 물리학 과목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맨 마지막의 이야기를 제가 할 텐데요. 이 책의 맨 마지막의 부분은 결국 과학이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그 메시지를 다 모은 다음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건 허무주의예요. 그래서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마지막에 남게 되는데요. 우리는 의미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아까도 제가 삶의 의미, 목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의미가 없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목표가 없는 삶. 자, 그것에 대해서 이 책, 이제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제는. 유발 하라리가 쓴 이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은 그에 대한 단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는 이 하라리의 뭐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이미 있던 거를 굉장히 잘 글로 이제 엮어낸 건데요. 이 사람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한테는 없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존재하지도 않는 상상을 믿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첫 번째 예로 돈이라고 써놨는데 자, 여기 10,000원짜리 지폐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원숭이 한 마리가 앉아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원숭이가 지금 바나나를 맛있게 먹으려고 딱 꺼냈어요. 제가 가서 이 원숭이한테 10,000원짜리를 딱 주고 바나나를 탁 뺏어서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럼 원숭이가 저를 보고 이제 감사의 인사를 할까요? 바로 달려와서 저를 물어뜯거나 바나나를 뺏으려고 그럴 텐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는 종이 쪼가리거든요. 종이에요, 종이.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거 찢어지고 불타면 불타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이것이 바나나 20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여기 써있는 평등, 자유, 사랑,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게 정말 존재하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가요? 민주주의가 정말 중요한 건가요? 자, 3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민주주의 무슨 얼어 죽을 민주주의예요? 지문꽃 국가란데 왕이 우리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들이 새로운 상상을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든 상상의 체계를 따를 때 인간답게 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자연과학적으로는 금방 명백하게 알아내기 쉽진 않아요.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믿는지는 오로지 인간의 역사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알아낼 수가 없고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인문학에서는 인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이 돼지보다 중요합니다. 너무나 명백해서 그건 가정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자연과학에서는 그건 아주 심각한 질문이에요. 아무도 증명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이 돼지보다 중요한지를 DNA 수준에서라든가 세포 수준에서 누구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잣대에서 인간이 더 소중한 거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우리 개개인은 다 원자로 되어 있고요. 이 우주에서 태양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 위에 사는 생명체들이고요. 이 자연법칙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자연법칙은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합의로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지구가 도는 건 너무 좀 짜증나지 않니? 내일부터는 태양이 돌기로 합의하자. 합의를 한들 지구가 돕니다. 합의 한들 인간의 DNA보다 식물의 DNA가 더 길어요. 그런 의미에서 DNA의 길이를 본다면 식물이 더 우월한 생명체입니다. 그런 팩트는 그냥 인정해야 되고 이 우주의 팩트들은 주로 인간의 경험과는 맞지 않는 양자역학 예를 들었지만 오히려 인간을 배제할 때만이 우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이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또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독특한 특성이 있고요. 그 특성을 따라 살아갈 때 인간답게 사는 거고 내가 인간으로서 살려면 그걸 따라야만 돼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은 자연과학적 우주의 이해로부터 올 수 없기에 왜냐하면 이 우주는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인간을 바로 귀납해낼 수는 없어요. 쉽게. 그래서 따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체계는 사실 인간에게 고유하고 필요한 체계인데 이 두 개를 다 따라갈 때만이 온전한 인간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인간은 자신이 만든, 우리 스스로 만든 겁니다. 상상의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요. 행복조차도 사실 상상이에요. 행복이 존재하는지 그게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행복을 누릴 때 그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데모크리토스가 이야기했듯이 그냥 법칙에 따라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 하는 것 뿐이고요. 다음에 생명의 진화도 어떤 의도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적응해가는 과정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우주를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우주보다 인간이 더 경이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밀성이랑 좀 다정하게 전달한다는 것과 이것이 과연 양립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 밸런스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그걸 달성을 하고 계신지? 양립할 수 없죠. 양립할 수 없다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까 잠깐 얘기했던 양자역학의 그 위대한 과학자였던 보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성, 정확한 용어는 까먹었는데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는 것과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은 서로 간의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하기 때문에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지는 그런 관계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줄타기 하는 게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은 그 인간을 배제하는 듯이 보이는 그런 체계거든요. 굉장히 수학적이기도 하고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하기 힘든 체계이기도 한데 그나마도 또 따라서 엄밀하게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런 이 불명확한 언어만 가지고는 제대로 묘사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엄밀성을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인간의 언어, 인간의 사고 체계와 다른 거를 하게 되고 따라서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렵게 들리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엄밀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얼마나 포기하는지의 문제이고요.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뺄 수 있을 때까지 빼라. 더 빼면 안 될 때까지. 그래서 저도 이제 언제나 그 글을 쓸 때 과학 글 쓰기에서 갖는 그 제 모토 중에 하나가 많이 알리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통 과학자 수업 받을 때는 그렇게 교육받지 않는데요. 자기 결과를 더 알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과학 글쓰기나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션에서 핵심은 빼는 거예요. 빼고 글을 탈고할 때 몇 번 읽을 때 또 빼봐요. 그래서 이걸 빼도 이 논지에 문제가 없으면 안타깝지만 이거 꼭 얘기하고 싶지만 빼요. 또 빼고 더 빼면 안 될 때까지 빼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연을 해주시고 대답을 해주신 김상욱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